저는 연준의 이벤트는 끝났다. 그냥 과격한 이벤트는 종료된 것 같다.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네. 저는 내년장은 최소한 지수는 박스권. 아니 본부장이 작년에 상반기랑 하반기쯤에 한 번씩 이제 출연 한 번, 두 번 뵙는 것 같고 네, 지금 네. 거의 한 이제 마지막 출연 이후로는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힘들게 살았습니다. 시장처럼. 그냥 뭐 업이 뭐 매니저니까. 네. 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뭐 업이 매니저라서 그냥 시장 따라 이 시장 대응한다고 힘들게 살았고요. 사실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이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쑥 지나갔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하신 건 좀 궁금한 게 2022년 사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인 본부장님한테는 또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한테도 쉽지 않은 어. 장이었고요. 저희가 농담으로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사실 저도 올해 18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외모는 거의 한 5년 차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동안이 나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 1월 1일부터 매니저로서의 그런 매매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뭐 사실 저도 리만을 겪었고 그다음에 리만 겪고 9.11 테러 겪고 재정 위기 그다음에 뭐 각종 이슈들 많이 견뎠는데 지나왔는데 올해는 그것들을 종합해서 다 발생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발생해서 한 17년, 18년 했던 것들을 압축해서 올해 1년에 다 겪은 올해가 가장 어려운 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매니저 바보 되기 제일 좋은 시장. 왜요? 그 뭐래도 안 맞는 순간이 가끔 나오니까. 네. 아니면은 터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실이 나고, 좀 회복시켜 놓고, 또 손실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자리에서 좀 머무는 그런 구간들이 올해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되게 힘들죠.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네, 네. 자, 그럼 올해 이제 주식시장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았던 현상과 혹시 이제 본부장님이 그로부터 얻으셨던 뭐 교훈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올해는 결국은 그냥 피상적인 그런 현상 자체는 소위 말하면 우왕좌왕. 우왕좌왕. 그리고 그다음에 너무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현상. 한 가지가 뭐냐면 기승전 연준의 입만 보는. 아, 네, 그래서 기승전 파월. 그래서 1년 내도록 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CPI 체크하고 그러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연준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냥 희망 고문. 그것만 무한 반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어렵게 말하면 bad is good, good is bad였고 그러니까 나쁘게 나오면 연준이 이걸 좀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좋았었고 또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니까 그 체력으로 연준이 더 강하게 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무한 반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돌이표 같은 이런 시장. 지금 이제 연준 파월 얘기해 주셔서 그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에 CPI도 나왔었고 네.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도 했잖아요. 네, 네. 그거 좀 어떻게 지금 이제 본부장님은 또 이게 똑같은 거라도 해석하시는 분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네. 본부장님 어떻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2023년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는 일단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은 FOMC의 이벤트 자체는 9월달 FOMC로 마무리됐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9월달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구간이긴 합니다. FOMC 결과를 보고 결과물적으로는 인플레가 좀 지속된다. 연준은 더 계속해서 강한 정책을 쓰겠구나라고 하면서 시장 안 좋았는데 사실 그때 왜 9월부터 연준의 이벤트가 종료됐다라고 판단을 했냐면 사실 연준에서 연말에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해서 최종 목표 금리 수준을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게 그때부터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12월에 한 52p 올리겠거니 그리고 11월에 노래 한 75 올린다. 그러면 이제 올해 놓고 보면 두 번이 남았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제 125p 올리고 나서 연준이 말했던 터미널 레이트까지 올려놓고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올리는 게 그 당시의 컨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한 건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가는 과정 동안 시장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시장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시장 많이 빠졌고 그 저점을 저희가 2134포인트를 보고 왔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먼저 빠지면서 시장 저점까지 보고 온 상황인데 이제 남은 이벤트는 연준이 11월, 12월 금리 인상하는 거 그다음에 내년에 갔을 때 한 번 하는 거 그러면 이 곡선을 쫙 그려보시면 이만큼 계속 올려왔는데 7회 연속 계속 올려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 남았고 한 번 남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세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곡선이 기울게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 사이 우리가 경험했던 FOMC의 긴축이 소위 말해서 가격이 반영이 된 과정들
충분히 겪어왔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좀 더 매파적인 거, 혹시나 뭐 75, 75, 75 간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예상된 바에 의하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적응을 했고, 그러다 보면 변동성은 당연히 존재하죠. 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이 좀 발생하니까. 그럼에도 그 가격을 일단 반영을 하고 온 지수대고 그다음에 주가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저점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지나고 나서 보면 밸류에이션 뺀 것만큼의 되돌림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2130, 뭐 2000이 거의 무너질 것처럼 이제 시장이 그 분위기가 있었죠. 네, 있었다가 결국은 2150선을 기준으로 하단을 잡고 지금 이제 2400선 언저리까지 지금 트라이가 된, 그래서 뭐 잠깐 또 2500까지 터치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는 연준의 이벤트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의 결국은 파월이 네. 이번에도 보시면 세게 얘기한 것 같지만 네. 수치는 사실 바뀐 게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명서에도 보면 뭐 수치 몇 개 바뀐 거 말고도 문구 자체가 바뀐 게 전혀 없고, 그런데 말로서 이제 기자회견 때 했던 거는 좀 강하게 얘기했죠. 매파적으로. 네, 그 이유는 지나고 나서 보면 연준에서는 결국은 인플레 파이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계속 해내는 과정에 네. 아직 일시적이지만 한 2달 정도 이렇게 좀 CPI가 빠졌고, 빠지는 게 사실 추세로 빠질 것 같은 게 전망치긴 맞거든요. 네. 근데 아직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가 안 왔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서 우리가 꺾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정책은 그렇게 가하지 않게 발표를 해주면서 말로는 계속 말파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준 FOMC를 보고 나서는 금리 인상하는 속도랑 그다음에 하는 레벨 자체는 시장에서 이미 예견됐던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그래서 특이할 게 없는 연준이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것도 보면 그냥 예상했던 바에서 계속 기대 인플레이션 꺾기 위한 그 정도의 구두 개입이었다라고 네. 판단을 하면, 그리고 그거에 끝나고 나서부터 환율이랑 금리나 이런 것들은 다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사실 지수만 잠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 보면 금융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이번 FOMC는 그냥 무난하게 FOMC 이벤트를 피크아웃하는 종료였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은요? 2023년은 네.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문제가 뭐냐면, 발표하고 어제 오늘이 조금 이제 출렁거렸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내년 시장에서 전체적으로도 봐도 약간의 그러니까 계속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저희가 지금 말하는 롱거에 대한 거, 얼마나 더 길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내년에 이제 25bp나 아니면 50bp 한 번 정도 하고 끝나는 거였는데, 이번에 기자회견 때 말하는 걸 들어보면 2월, 3월 이렇게 두 번에 25, 25 두 번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코멘트들이 조금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은 25, 25하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게 계속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5, 25, 25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이것이 이제 내년에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요. 근데 저는 그냥 2월, 3월 정도에 마무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사실은 CPI가 지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고, 네. 기저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과정이어서 3월 정도까지는 연준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준에서 올리는 속도랑 레벨은 이미 정해져 버렸고, 네. 끝났고, 남은 거는 몇 번 더 할 거냐가 남은 건데, 이게 이제 25bp씩 2월, 3월 하고 끝내줄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할 거냐. 한 번 더 하면 사실 시장 충격거리가 네.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2월, 3월 언저리에서 뭐 25bp 두 번을 하든 아니면 한 번 정도로 마무리 해주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완전히 조금 달라지는 형태로 되지 않겠냐인 거고요. 그때 가면 사실 CPI도 빠져 있을 거고,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도 바닥 잡고 살살 돌 수 있는 과정이 될 거고, 시장에서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도 고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강하게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연준의 이벤트가 끝나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시각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용이 되게 좋아버리면 오히려 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잘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점에 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견고하거나 아니면 나쁘지 않은 고용 상황이 유지되면 연준도 굳이 무리해서 경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 강한 정책을 쓰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거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이 과정이 네. 앞으로 남은 1, 2, 3월 중에 네. 계속 벌어질 거다. 예, 그렇게 봐서 저는 어제 FOMC는 그냥 과격한 이벤트는 종료된 것 같다. 근데 시장이 그래도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지고 했던 거는 지금 11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12개월 동안 이렇게 익숙함에 의해
그래도 이게 더 길어지니까 더 공포가 좀 더 오고, 아, 진짜 별거 없었으니까 한번 어쩔 수 없이 또 똑같은 장이구나, 라고 하는 실망 매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여진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몇 번 더 남았느냐도 중요한 이슈인데 또 그 다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슈가 이 고점에서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고점에서 이제 내년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 네. 있는 거 아니냐 이 의견도 상반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점도표를 네.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점도표도 어쨌든 그 연준의 인원들이 찍는 거잖아요. 사실 찍어주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도 사실 분위기 따라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내려줄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가이던스 줄 때 2024년도는 뺀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문구로도 2023년도에는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못 박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 가정은 안 한다. 안 한다로 깔고 가는 게 네. 예, 저희가 투자함에 있어서는 가장 편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기점이 저는 한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CPI 레벨이 네.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가 이제 가늠이 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고, 네.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자체가 반등이 어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곳도 3, 4, 5월 딱 요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눌렀던 CPI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오는 과정일 거고, 그다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경기가 회복되는 그 OECD 선행 지수의 레벨이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딱 요때면 네. 사실 나쁜 건 빠져주고 좋은 건 밑에서 올라와 주니까 약간 센티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과정이 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겹치는 게 뭐냐면, 사실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도 3월 언저리부터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3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네.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이 와중에 갑자기 당겨진 중국의 리오프닝의 실체 확인을 우리가 4월 언저리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 2, 3, 4, 5, 6 이렇게 보면 내년 상반기 쪽에 많은 이런 시장 확 바꿀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올해 계속 연중을 우리한테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슈들이 작동할 수 있는 구간이 내년쯤이라서 내년에 그림 그릴 때는 이 2분기 언저리에서의 변곡점이 진짜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대로 바뀌면 하반기장은 되게 좋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 좀 더 지지부진하는 형태. 그렇지만 이게 악재들이 완화되는 분위기에서의 이런 결합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만큼 이렇게 막 과격하게 밑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OECD 경기 선행지수 반등 나와주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와주면 경기가 경착륙한다기보다는 연착륙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 전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미국의 고용 상황이 그래도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다 라는 전제가 깔리는 상태에서 보면 그럴 것 같다라는 게 내년 시장 볼 때의 생각입니다. 이런 모든 그럼 이슈들이 반영된 현재 주식시장 이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2023년 네. 이제 얼마 전에 저 요책 내셨잖아요. 이제 미스터 마켓 네. 2023. 결국 요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2023 전망과 어떻게 그럼 투자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네. 거니까요. 전망해 주신다면.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네. 저는 내년장은 최소한 지수는 박스권. 그러니까 최소한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권 갇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좀 바뀌면 후반장이 좀 더 윗단으로 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혹시 박스라면 근데 이제 어디서 어디 사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션상으로는 다 싼 가격대라서 지금 2150선이 올해 저희가 멈췄던 레벨이 저점이죠. 예, 저점이었고, 이게 한국 밸류션으로 치면 8배 라인이었습니다. 8배,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8배 라인. 그러니까 이 8배 라인이 이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밸류션이 좀 높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 영업이익이 안 빠진다는 전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많이 확 빠져 보이는 게 반도체랑 유틸리티 때문에 빠져 보이긴 하는데, 이걸 제외해 놓고 보면 사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게 기술적 반등이 같이 결합될 거라서 저희가 코로나 구간에 급락했던 거, 아니면은 그 이전에 뭐 무역 분쟁 때문에 급락했던 거, 요 마디 구간을 좀 정해놓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균적인 레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냥 뭐 한 2300선 중반은 저점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윗단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한 2600선, 700선 사이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를 보려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펀더멘탈이 좀 확인되는 과정을 보고 다시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 과정일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위가 확 열려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논리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물론
하단은 더 견고하다라는 걸 말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로직이 우리가 2150선을 보고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상단에 대해서는 뭐 너무 그러니까 약간 뇌피셜처럼 그 희망적인 것만 되게 많이 있는 거지 펀드멘탈 수치로는 이걸 지금 뽑아낼 수는 없는 과정이라서 일단은 박스권을 전제해 놓고 하반기 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2분기 언저리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확인됐을 때 좀 더 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종목 장세는 충분히 된다. 그게 이제 올해 보여줬던 태조 이방원 장세. 그렇죠. 예, 이것처럼 태조 이방원 장세도 7, 8, 9월에 벌어졌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수가 뭐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잠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긴 한데 그거 대비 이 섹터들은 정말 엄청 세게 움직였죠. 거의 투자 붐의 사이클이 온 것처럼 움직였고 심지어 제가 이제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7, 8, 9월에 안 좋았던 시점에 5개의 섹터가 움직였다라는 거고 이 태조 이방원이 5개 섹터인데 그중에 태조 그러니까 2는 이제 2차 전지고 태조 방원은 제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조업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한 10수년 동안 구조조정을 받아왔고 살아 버텨 남은 한국 기업들이었고 이 기업들이 뭐 전쟁에 의해서든 아니면 미국의 뭐 수요에 의해서든 어쨌든 발생된 에너지 패러다임이라는 큰 테마의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서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발견이 됐는데 마침 이 기업들이 구조조정 끝낸 상태에서 재고도 다 슬림한 상태인데 수요가 발생하고 수요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기업들로 들어왔고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니까 거의 뭐 그 시장 영역에서는 선두권에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수혜를 받을 만큼 잘 또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혜를 받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에서도 이런 5개의 섹터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제공되면 충분히 반영이 된다는 를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도 이런 섹터가 충분히 계속 발견될 수 있다. 지금 요거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최근에 보면 또 이제 내년장을 준비하면서 5G도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뭐 다시 미디어 엔터도 찾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또 중국주들이 또 열릴 수 있으니까 소비주도 찾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금 시장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장에는 기본 베이스는 그렇게 막 엄청난 희망을 뭐 버리더라도 지수는 박스권 그 내에서는 종목 장세랑 산업별 섹터 순환매 로테이션은 계속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큰 악재가 없이 수요가 계속 견고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2분기 언저리 좀 지나서 매크로 단위 확인되면 좀 더 위로 열어놓고 플레이해도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이 좀 확산되는 국면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2년 넘게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는 약간 수급적으로도 주식을 할 자금들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년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